안녕하십니까. 경제지식네트워크 이병태 교수. 경제학적 인간의 탐구 세 번째 강의 경제학자들은 무엇을 할 수 있는가에 이어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앞선 강의에서 경제학자들이 경제에 대한 예측, 특히 성공하는 경제정책을 예측하기는 매우 어렵다라는 이유를 설명드렸습니다. 그럼 왜 경제를 발전시키는 예측을 못하는 경제학이라고 하는 학문이 있고, 그걸 또 공부한 사람들이 박사학위 받았다고 교수라고 거들먹거리고 있는지 이유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경제학자들의 주된 역할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밀턴 프리만이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어떤 경제정책이 의도했던 목적을 달성하고 있는지 과학적 방법과 훈련에 의해서 검증할 수 있다. 이것이 경제학자들이 해야 될 주요한 역할 중에 역할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많은 정책들이 어우러진 최종 결과는 우리가 예측하기 어렵지만 어떤 특정한 정책들이 어떤 효과를 내고 있는지는 통계나 과학적 경제 이론을 통해서 검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건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시장에 대고 우리 정부나 사회는 수많은 새로운 실험들을 매번 합니다. 금리를 올릴 수도 있고 요번같이 최저임금을 올릴 수도 있죠.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찾아내려고 하는 노력이 있어야 되고, 이때는 우리가 과학적 방법론이라고 하는 것은 본인들의 편견과 상관없이 그 방법론이 옳으면 결과를 유추할 수 있기 때문에 상호 검증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이유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런 정책이 나왔을 때 이런 과학적 검증이 아니라도 실패하는 이유를 실패할 정책을 사전에 가려낼 수가 있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첫 번째 정책이 경제 참여자들의 이해에 반하는, 이해에 상충되는 정책들은 잘 작동이 안 되겠죠. 최저임금 인상이 바로 자영업자들의 이해에 상충되는 정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정부는 이거를 완전히 무시하고 이들도 소득이 높여질 수 있다라고 주장을 했던 게 소득주도 성장론입니다. 이거는 반드시 실패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그 참여자들의 이해에 반하는 정책이라는 게 분명히 뚜렷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경제학의 일반 공리나 원리에 반하는 정책은 이거는 해보나 마나 적용이 실패한다는 걸 우리가 가를 수가 있습니다. 자, 최저임금을 과격히 올리면서도 소득이 늘 수 있다라고 하는 주장은 모든 우리가 경제학에서 기본적으로 그 가격이 높아지면 수요가 준다라고 하는 공리의 원칙에 반하는 정책입니다. 이 얘기는 우리가 물리학에 있어서 열심히 돌을 닦으면 공중부양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죠. 왜? 공중부양은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중력이라고 하는 만우인력 중력의 법칙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외부의 에너지의 도움 없이 우리가 중력을 거슬러서 공중에 뜰 수 없는 것처럼 임금을 과격히 올랐는데 고용에 악영향이 없을 수가 있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거죠. 반드시 실패할 수 있는 정책입니다. 그래서 경제학자들의 주된 역할은 우선 실패할 정책을 사전에 가를 수 있는 경제학 원리를 이해하고 있고, 그걸 사전에 우리가 가려줄 수 있다. 그렇지 않은 애매한 정책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과학적 방법으로 원래 의도했던 목적이 달성되는지 아닌지를 알 수 있다라고 하는 데서 그들의 역할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종종 경제학자들이 어떤 정책이 실제적인 의도한 목적을 달성하고 있는지를 검증하는 데서도 실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사실은 프랑스의 경제학자이자 철학자였던 프레드릭 바스티아가 좋은 경제학자하고 나쁜 경제학자가 무엇이냐, 그것은 보이는 것만 보는 경제학자는 나쁜 경제학자고 보이지 않는 것도 볼 줄 아는 사람들이 좋은 경제학자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아주 재미난 예를 듭니다. 이게 뭐냐면 유리창이
깨는 거에 이러합니다. 이 브로큰 윈도우 팔러시라고 하는데요.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빵집의 주인인 제임스가 있습니다. 근데 아들이 집 밖에서, 가게 밖에서 막 놀다가 돌멩이를 던져가지고 유리창이 깨졌습니다. 창문의 유리창이 깨졌습니다. 그러면 이 유리창을 깨졌는데, 이제 그러면 어떻게 찬바람이 들어오니까 이 제임스는, 빵가게 주인은 유리가게에 연락을 해가지고 유리창을 갈아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100불의 공사를 하청을 주죠. 그러면 이제 유리가게는 이제 새 유리판을 가져와야 큰 유리를 갈 수 있으니까 트럭 운전사 예약에 20불을 주고 유리판을 배달을 하고, 인부비를 사가지고 또 20불을 주고 공사를 시키고요. 그리고 이제 뭐 유리를 사왔으니까 자기도 원가로 또 뭐 한 40불을 주면 총 비용이 20불, 20불, 40불에서 80불이 들었으니까 유리가게는 20불의 이익이 생겼습니다. 인부는 공사를 하고 가다가 돈이 생겼으니까 기분 좋다고 가다가 그 편의점에 들려서 맥주를 한 병 사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편의점도 또 이익거리 생겼죠. 그래서 이 아들이 부주의해서 빵가게 유리창을 하나 깨트렸더니 유리가게가 돈 벌어요. 트럭 운전사도 돈 벌어요. 인부도 돈을 벌어요. 그 다음에 편의점 주인도 돈을 벌죠. 그리고 유리공장도 돈을 벌었겠죠. 그럼 유리공장은 그걸 위해서 또, 그거 생산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또 쓰니까 막 이렇게 해서 경제가 활성화된 거예요. 그래서 유리창을 깬 것은 경제를 활성화시켰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100불 때문에 소득이 생겼으니까 경제 활성화에 좋지 않느냐. 이게 이제 우리가 보이는 현상입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황당한 이야기 같지만 우리는 많은 경우에 이런 게 있습니다. 전쟁이 나서 복구를 하나 보면 대규모 프로젝트 사업이 돼서 그 경제에 도움이 된다라든지, 자연재해가 와가지고 뭐 쓰나미가 와가지고 다 쑥고 나오면 그 도시를 다시 다 재건을 하기 위해서 수많은 경제 활동이 일어나니까 이게 경제에 부응하는데 도움이 됐다. 그래서 GDP가 올라간다고 얘기를 합니다. 경제 활동이 올라가니까요. 많은 경우에 시카고 뭐 이런 데 가보면 큰 불이 났어가지고 다 타버렸는데 그 후에 도시계획에 의해서 아주 멋진 도시를 만들었으니까 얼마나 많은 경제 활동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보이지 않는 것들이 있다. 이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원래 이 가게 주인 제임스는 이 100불을 지금 구두가 다 낡아서 그걸 절약을 해서 구두를 사려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구두를 사지 못하니까, 만약에 구두를 샀으면 누가 돈을 벌겠냐면 구두가게 주인이 100분의 매출을 일으켰겠죠. 그러면 구두가게 주인은 또 구두를 만들기 위해서 가죽 원단을 50불 주고 샀다면 가죽 원단 가게에도 돈을 벌었을 거고, 또 하다가 뭐 다른 종업원을 썼으면, 알바생을 썼으면 알바생도 돈을 벌었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구두가게 주인은 돌멩이를 던져서 자기가 벌을 수 있는 돈 100불의 매출이 없어졌다는 걸 모릅니다. 왜냐하면 매출이라고 하는 거는 누가 찾아왔을 때만 아는 거지, 살려고 했었던 사람이 사정 변화가 생겨서 못 사는 거는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게 보이지 않는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이는 것은, 자, 우리가 한번 보면,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냐면, 보이는 거는 새로운 창문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주인은 여전히 헌구두를 신고 있죠. 만약에 이거를 유리창을 안 깼다 그러면 어떻게 됐을까요? 원래 창문이 그대로 있으니까 새 창문하고 원래 창문은 똑같은 창문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런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는 건데, 이 주인은 헌구두 대신 새구두를 신을 수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경제 전체로 볼 때는 새구두를 생산할 수 있었던 기회가 없어진 겁니다. 원래 창문이 있었던 자산을 파괴시켜서 대체를 했고, 새로운 구두를 생산할 수 있는 기회는 없어졌다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을 때, 이 경제학자들이 경제의 효과를 제대로 알 수 있다. 이런 예를 들어서
보이는 거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연재해, 테러가 911 때 그 무역센터를 공격을 해서 그 큰 건물이 무너졌죠.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근데 그 후에 거기다 새로 멋진 건물을 지었으니까 이게 경제에 좋은 거냐, 또는 아까 전쟁 이런 것들이 다 국가를 재건하는데 일자리를 만들고 좋다, 이런 착각들을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런 파괴적인 행동은 그것 때문에 덕을 보는 사람이 있지만 보이지 않는 쪽에서 손해를 보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보이지 않는 쪽, 자연재해가 오면 건설회사는 도움이 되겠죠. 하청업체도 도움이 될 거고, 그 건설회사에 밥을 해주는 식당도 도움이 되겠죠. 하지만 자연재해가 나면 보험회사는 어마어마한 손해를 보게 되죠. 그 다음에 집이 없어진 사람들이 어마어마한 고통을 먹게 되고, 정부가 돈을 막 자연재해 복구하고 하니까 세금을 걷다 쓰니까 세금에 대한 우리 세금을 내는 사람들이 많은 손해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요, 최저임금의 가격형 인상에 대해서 이번 정부는 보이는 것을 주장을 했죠. 임금 인상 보입니다. 그리고 임금이 올라간 근로자들은 소비를 늘릴 거라고 하는 거는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보이지 않는 게 뭡니까? 자영업자가 이익을 감소해서 그들이 소비를 못한다는 게 보이지 않은 거죠. 고용 축소나 포기가 일어난다는 것도 보지 않았던 겁니다. 가족 근로가 확대되는 부작용도 보지 않은 거고요. 원가 올라가가지고 인플레이션이 오거나 대외 수출 경쟁력이 떨어지고 폐업과 손익이 악화되는 것도 보지 않습니다. 폐업이 늘어나면 임대료 인하나 공실이 확대돼서 사회적으로 비용이 발생하는 것도 보이지 않죠. 그래서 건물이 잘 안 나가면 건설업이 또 부진이 되게 되고, 건설이 부진하게 되면 지자체의 세수가 감소가 돼서 장기적으로 재정이 나빠지는 보이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정책을 쓸 때 신중해야 되는 이유는 보이고 희망하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쪽의 비용이 더 클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 정부가 잘못하고 있고 왜 과격하다라고 하는 것은 이 보이지 않는 비용에 대해서 완전히 무시하고 국민들한테 모든 게 동화처럼 잘 될 수 있는, 우리 잘 인용하시는 언론인이 토끼와 호랑이가 들판에서 사이좋게 잘 지낸다라고 하는 그런 환상과 같은 이야기들을 정치인들이 하고 있는 겁니다. 최근에 한든 정부의 자영업자 카드 수수료 인하를 보면 보이는 거는 영세업자가 카드 수수료 비용이 감소돼서 이익이 늘어난다는 건 보이겠죠. 근데 보이지 않는 것은 카드 회사의 매출 감소고 그게 고용 감소로 이루어질 거고, 카드 수수료를 받아서 벤사업자가 나눠 먹는데 벤사업자도 매출이 감소되니까 거기서도 투자가 줄어들고 고용이 줄 수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카드사는 이거를 이게 수익이 확 떨어지니까 비용을 줄여야 되는데 비용을 가능하면 소비자한테 전가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혜택 주든 많은 것들이 없어지고, 무료로 주든 카드가 연회비를 내야 되고, 그렇게 되면 카드의 협력사들의 매출이 또 감소가 되죠. 영화관 들어가게 되고, 놀이동산 들어가게 되고, 그 다음 벤 사업자도 수익이 줄어드니까 지금까지는 수입을 기대하고, 식당이나 가게 주인들한테 무료 줬던 카드 단말기나 포스 단말기들을 이제 당신도 돈 내고 써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됨으로써 보이지 않는 많은 부작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작용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아담 스미스가 보이지 않는 손의 작동들은 이 보이는 거와 보이지 않는 것들을 다 감안해서 시장이 자율적인 의사결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함부로 이거를 개입을 하면 정부가 보이는 것, 정치적으로 인기 있는 것을 봐가지고 보이는 것만 강조해서 정책을 쓰면 보이지 않는 쪽에서 손해가 많이 난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규제가 상당히 조심스러워야 되는 겁니다. 일자리 예산 54조 썼는데 일자리 안 생겼다고 비판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슈퍼 예산이라서 더 많이 늘렸습니다. 일자리 예산을 쓰면 보이는 것은 청년 창업 지원금을 주면 청년들이 창업하는 게 보이겠죠.
그 다음에 자영업자의 고용안정기금을 주면 자영업자가 해고를 덜 하게 되는 것이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가 나 공공기관이 간단한 임시직을 만들면 청년 알바 수입하고 일자리는 보이죠. 근데 보이지 않는 것은 여기다 돈을 쓰는 돈을 그걸 안 쓰고 만약에 도로를 더 많이 늘렸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건설회사에서 고용이 늘었겠죠. 그러니까 돈이라고 하는 건 동일하기 때문에 도로에다가 쓰는 것들은 우리가 일자리 예산이라고 안 그러지만 사실은 일자리에 다 모든 지출은 일자리와 관련이 있습니다. 거꾸로 또 이렇게도 얘기해보죠. 이 일자리 예산 54조를 쓰지 말고 그만큼 세금을 깎아주면 어떻게 될까? 정부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러면 가계에 가처분 소득이 있으니까 소비가 늘었겠죠. 그러면 거기서 일자리가 민간 부문에서 생기겠죠. 정부가 이 일자리 예산 말고 자동차를 더 많이 구입을 한다든지 공공주택을 늘린다 그러면 거기서도 많은 일자리가 늘겠죠. 그래서 일자리 예산이라고 하는 게 아주 임의적인 분류라는 걸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일자리 예산이라는 것이 정당화되려면 보이지 않는 다른 예산이 창출하는 일자리가 보다 더 이게 효율적이다.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든다라고 하는 검증이 없으면 사실은 일자리 예산은 보이지 않는 쪽에서의 기회 손실을 보지 않는 정치적인 분류고 정치적인 구호입니다. 그런데 과연 국회나 정부가 이 일자리 아닌 예산 또는 그 예산을 국민에게 돌려줬을 때 일자리가 더 많이 생길지 정부가 이렇게 휘질러 쓰는 거가 더 많이 생길 건지 검증을 했느냐? 전혀 검증을 하지 않았고 같은 바보짓을 몇 년째 좀 계속하고 있다고 보시면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을 우리가 좋은 경제학의 원리를 따르지 않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논란이 되고 있는 카풀이나 차량 공유제도 한번 보시면 보이는 건 뭐냐면 택시업계의 예상 수익 감소입니다. 경쟁이 늘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택시 회사들은 마구 지금 저항을 하죠. 근데 보이지 않는 것은 소비자들의 교통비 절감하고 시간 전략, 편리성이나 기대 비용입니다. 근데 소비자들은 지금까지 택시만 타고 왔지 이게 왔을 때 내가 얼마나 이익을 볼 건지에 대해서 이 택시 회사는 자기 생계가 달렸지만 이 소비자는 교통비는 전체 지출 중에 작은 돈이기 때문에 그걸 위해서 길거리에 나서지 않죠. 그래서 소비자들의 작게 쪼개진 기회비용, 이 혜택은 보이지 않게 된다, 정치적으로. 그러니까 정치인들은 사실은 이쪽이 훨씬 더 큰데 택시 기사는 전국에 20만 명밖에 안 되고 5천만 정부가 이런 차량 공유에 의해서 혜택을 받을 수가 있는데 5천만은 자기의 이익이 적으니까 나서지 않으니까 보이지 않는 혜택이 된 거고 그래서 소비자는 없고 이해 집단만 있는 것들이 바로 보이는 거와 보이지 않는 거에서 규제가 잘 혁신되지 않는 이유, 그 갈등이 일어나는 이유도 같은 원리로 우리가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그 좋은 경제학자, 정직한 정치인들, 그리고 올바른 경제 정책을 하려면 경제에서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들을 잘 구분해서 보이지 않는 것을 세심하게 살펴볼 수 있을 때 과학적인 경제 정책이 되고 경제의 비효율을 줄일 수 있다라는 것으로 경제학자들의 이해가 경제학자의 역할이 바로 보이지 않는 것을 보려고 하는 볼 수 있게끔 과학적 훈련을 하는 것이다.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리는데 경제지식 네트워크가 청년들에게 올바른 경제지식을 전파할 수 있도록 꼭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 눌러 주시고 광고 끝까지 봐주시고 친구들에게 공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